그는 이전 동료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하고 있었다. 한때 그는 최고의 검술 천재였다. 하지만 3년 전 란센은 불가능한 임무에 보내졌다. 그는 동료의 질투 때문에 한 손과 한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는 매일 구타당하고 굴욕을 겪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언어로 쓰인 이상한 책을 펼쳤다. 책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사라졌다. 그는 만년 전 과거의 던전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적인 아이템을 얻어 현재로 돌아왔다. 그 아이템은 그의 봉인된 힘을 해방시키고 팔과 다리를 치유했다. 그리고 이제 검의 달인 란센은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쿠샨시 외곽에는 외로운 성이 고요히 서 있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중앙홀로 들어선다. 그들 중 한 명은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의심하지만 시우스 경에게서 온 것이기에 믿는다. 그는 마수 한 마리, 심지어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뿐인지 묻는다. 부하가 나기 대장님의 도착 소문이 퍼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동료는 그럴 법하다고 동의한다. 그들은 이제 폐허가 된 거대한 홀에 서 있다. 남자들 중 한 명은 지도에 없던 곳이라며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한다. 다른 한 명은 위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출구를 가리킨다. 그들 앞에는 복도의 계단이 놓여있다. 부하는 지도를 보며 다른 길은 불길해 보이니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는 위층은 일리온 패거리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복도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손짓으로 무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부하는 갑작스러운 명령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기는 그에게 가라고 고집한다. 부하가 대장에게 복종하고 돌아서서 떠난다. 대장의 시선 아래 그는 어두운 복도로 들어선다. 그곳에서 그는 돌아서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다. 다른 남자도 나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하는 순간 그의 뒤에서 괴물이 나타난다. 짐승이 그 남자를 공격한다. 어둠 속에서 늑대 무리가 나타난다. 괴물들이 전진하고 곧이어 무리 전체가 복도에서 뛰쳐나온다. 땅에서 장벽이 솟아올라 통로를 막는다. 남자들 중 한 명이 괴물들의 등장에 반응한다. 우리는 이제 홀 한가운데서 늑대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많은 마수들을 어떡할 거냐고 묻는다. 대장이 그를 붙잡고 그 질문을 되묻는다. 그는 살고 싶으면 싸워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움직여서 괴물들을 막으라고 명령한다. 짐승들이 전진하여 나머지 무리를 공격한다. 무리의 리더인 나기는 벽에 몸을 기대고 검을 땅에 떨어뜨린다. 늑대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들지만 그 괴물은 목에 화살을 맞는다. 남자는 짐승의 시체가 자기 앞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이제 늑대는 땅에 죽어 누워있다. 위층에서 한 궁수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대장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형 란센을 부른다. 란센이 땅에 착지하며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기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한다. 란센은 무기를 쥐고 이것이 검의 달인의 경지라고 선언한다. 늑대가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지만 그는 괴물의 입을 꿰뚫는다. 한 일격에 그는 동물을 반으로 베어버린다. 다른 짐승들이 그에게 달려든다. 란센은 공격하여 무리 전체를 단번에 쓰러뜨린다. 남은 남자들은 새로 나타난 자의 승리를 축하한다. 란센은 이제 늑대들의 시체 한가운데 서 있다. 나기가 다가와 검의 다리는 차원이 다르다며 그를 칭찬한다. 그리고 시우스 백작이 그에게 어떤 보상을 줄지 궁금해한다. 나기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란센은 그의 검술은 하급이니 입만 인류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강해지고 싶다면 훈련을 더 하라고 조언한다. 나기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동의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한다. 쿠샨시의 일리온 폐허에 캠프가 세워져 있다. 베르산이 란센에게 달려가 왜 늦었는지 묻는다. 란센은 사과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베르산은 시우스 백작이 다녀갔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린다. 란센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란센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며 백작이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말한다. 란센이 메시지를 읽기 위해 두루마리를 펼치지만 그 내용에 충격을 받는다. 두루마리는 그 대가로 델카시오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혈백 델카시오는 진열을 소유한 강력한 뱀파이어다. 그는 또한 카시오시를 지배하는 검의 달인으로 시우스의 숙적이다. 그리고 시우스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그들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란센 왕자는 단지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베르사는 10년 넘게 그 비열한 자에게 충성해 온 것을 한탄한다. 란센은 동료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한다. 그의 동료는 델카시오 백작이 순혈 뱀파이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동생들 없이는 살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다. 남자는 방금 돌아온 그의 상태로 어딜 가려 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이 잡혀갔으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베르사는 그가 전문가 수준의 뱀파이어들을 부하로 두고 있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란센은 그의 이름 베르산경을 부르며 이것은 명령이라고 선언한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전하라고 부르며 동의한다. 란센은 베르산경에게 뒤에 남아 동생들을 돌보라고 명령한다.
그는 반드시 이겨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베르사는 란센과 그의 무리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며 이번만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고 결심한다. 대륙력 1337년 3월 11일 반로아 왕국이 불길에 휩싸인다. 반로아 왕국의 왕비가 란센을 데리고 떠나라며 자신이 맡겠다고 명령한다. 하지만 기사단장 베르사는 거절하며 왕비를 지키기 위해 남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왕비는 베르산 경에게 지금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반로아 왕국의 혈통이라고 말한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기를 망설인다. 제2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왕족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왕자는 어머니에게 혼자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목걸이를 풀어 그의 목에 걸어주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부탁으로 그녀는 그에게 반로아 왕가를 재건해달라고 부탁한다. 하늘이 불길에 타오르는 가운데 베르사는 전하를 모시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죽지도 못한 채 그는 간신히 제2왕자만을 데리고 탈출한다. 수도가 불타는 동안 그들을 지키지 못했고 왕도 왕비도 지키지 못한 채 도망쳐야만 했다. 하필이면 그날은 바로 이 왕자 전하의 13번째 생일이었다.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왕자는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며 반로아 왕국의 종말을 지켜보았다. 500년 역사의 왕국은 멸망했다. 그들은 탈출로에 도착하여 마지막 귀족 후계자들과 수십 명의 기사와 함께 국경을 넘을 준비를 했다. 대륙력 1337년 4월 그들은 거친 바다를 항해했다. 폭풍우 속에서 일행은 간신히 국경을 넘어 락시옴으로 들어갔다. 같은 해 8월 23일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일행은 전 세계의 범죄자와 도망자들을 숨겨주는 무법지대 도적의 땅으로 들어갔다. 푸산시에서 2달이 지난 후 많은 기사들이 도중에 죽었고 이제 12명만이 남았다. 이 왕자 란센은 이제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들과 함께 유일한 정통 후계자가 되었다. 불명예와 비참함이 기다릴지라도 그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그들의 여정은 카수시의 델카슈 백작의 성으로 이어진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시체로 가득 찬 홀을 발견한다. 베르사는 성 안의 적들을 베며 길을 뚫는다. 그는 상처를 누르며 조금만 더 버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리고 그는 란센 전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며 제발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마침내 피로 얼룩진 양쪽 문에 도착하여 문을 연다. 베르사는 안의 광경을 보고 멈춰 선다. 옥좌의 홀은 파괴되었고 시체로 가득하다. 계단 꼭대기에서 델카슈는 가슴에 검이 박힌 채 옥좌에 죽어있다. 베르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기침 소리를 듣고 그는 계단에 있는 란센을 발견하고 그를 부른다. 그 광경에 그의 눈이 커진다. 왕자는 계단에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란센은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베르사는 정말 끝난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반로아의 혈통을 지키겠다고 왕비와 한 약속을 떠올린다. 그는 그들의 모든 절망과 희망이 정말 그렇게 끝날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그런 결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주먹을 불끈 쥔 채 그는 땅에 쓰러진 란센의 몸으로 다가간다. 베르사는 전하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등에 업는다. 3년 후 쿠샨시의 일리온 폐허에서는 삶이 계속된다. 두 아이가 마을을 뛰어다니며 함께 놀고 있다. 휘슬을 한 젊은 남자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베르산이 부르자 란센은 잠시 멈춘다. 그 연장자가 그를 향해 걸어온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란센은 그가 온 것을 알아차린다. 다리의 의족이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는 균형을 잃는다. 베르산이 그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묻지만 란센은 백작이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언제나처럼 백작이 한 달 더 기다리라고 했다고 대답한다. 란센은 지금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니 다음 달에 다시 물어보자고 말한다. 베르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란센은 아이들에게 시킬 수는 없지 않냐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러자 그의 동료는 그 아이들이 이미 다 컸다고 말한다. 다 컸다고 해도 라며 란센이 무언가 말하려 한다. 베르사는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하려던 것 아니냐며 그의 말을 가로챈다. 란센은 이어서 영약이 없었던 걸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그 남자도 동의한다. 생명의 비약으로 알려진 영약은 200년 전 일리온 던전에서 발견된 고대의 기적이다. 그는 이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란센은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베르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그 연장자는 그런 기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명의 젊은이들이 스승님을 부르며 그들을 향해 달려온다. 그들은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며 조심하라고 외친다. 란센은 팔을 들어 떨어지는 검을 잡는다. 무기를 손에 든 채 그는 방금 지붕을 고쳤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는 소년에게 검을 돌려주며 다시는 놓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소년은 꽉 잡고 있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란센은 검을 꽉 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다리에 힘을 주고 온몸의 무게를 분산해야 한다고 시범을 보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대를 그려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전투를 회상한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궁지에 몰려 부상을 입었다. 델카슈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그에게 뛰어들었다. 백작은 맹렬한 일격으로 검을 휘둘렀다. 델카슈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생각이 무거워진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흡혈귀는 그에게 죽으라고 명했지만 란센은 검으로 그 일격을 막아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죽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델카슈는 그를 붙잡고 또 다른 공격을 가했다. 그가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피가 그의 얼굴에 튀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백작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는 목검을 단단히 쥔다. 메르산과 소년이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위에 목재들보가 쪼개진다. 소년은 란센 교관님이 목각 인형을 박살냈다고 말한다. 란센은 이제 두 동강난 훈련용 인형을 바라본다. 그는 단지 일격을 시범 보이려 했을 뿐이라며 사과하고 자신이 고치겠다고 말한다. 다른 소년이 란센 교관님을 부르며 그에게 달려온다. 젊은이가 도착해서 큰일이 났다고 알린다. 그는 데이지와 세클린이 곤경에 빠졌다고 말한다. 란센의 표정이 즉시 바뀐다. 건물 안에서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피 냄새가 난다며 이건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며 복도를 달려간다. 그러자 란센은 아이들을 향해 소리친다. 홀 안에서 데이지와 세클린이 검을 들고 마주보고 있다. 소녀는 일리온 가문의 데이지다. 소녀는 일리온 가문의 세클린이다. 아기가 그에게 인사하며 오랜만이라고 란센 형님이라고 말한다. 란센은 그를 심각하게 쳐다본다. 시우스의 가신 나기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묻는다. 그는 지금 면접 중이라고 설명한다. 란센은 면접이라는 말을 되물으며 의문을 표한다. 아기는 그들이 잠재력을 보이면 자신의 직계 혈족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는 감히 어떻게 자신의 피를 그들의 피와 섞으려 하냐고 묻는다. 아기는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가장 낮은 혈족이 되는 것조차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팔다리도 없는 망가진 불구자의 지휘 아래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러자 주인공은 시우스 백작이 이 사실을 아는지 묻는다. 아기는 형님이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한다며 바쁘신 분이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것 같냐고 묻는다. 란센은 이곳이 우리 가문의 영토인 것을 알면서도 혼자 온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알고 있었으며 위대한 검의 달인 란센이 팔다리를 잃었고 그 모든 것이 애송이 몇 명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에 왔다고 확인시켜준다. 란센은 방금 들은 말을 의심한다. 아기는 그런 몸으로 그들을 지킬 수나 있겠냐며 그를 조롱한다. 그는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조용히 꺼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명령한다. 그러자 나기는 그에게 그럴 힘이라도 있냐며 비웃는다. 란센은 앞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나기의 부하 2명이 검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선다. 그는 상대가 안 된다며 검의 달인을 얕보지 말라고 선언한다. 란센이 두 남자와 검을 맞대는 동안 우르시는 검의 달인을 얕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검자루를 더욱 꽉 쥔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두 상대를 날려버린다. 아기는 란센이 여전히 대단하다며 칭찬한다. 란센은 요즘 신참들은 겁이 없다고 말한다. 아기는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고 할 뿐이다. 하지만 델카슈가 끼어들어 상대는 괴물이라고 말한다. 란센은 나기가 여전히 자신 앞에서 불안해 보인다고 말한다. 델카슈는 미소를 지으며 불안이라는 단어를 되뇌고는 데이지와 세클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불안이 자신을 향한 것이냐고 묻는다. 아기가 검을 뽑는다. 란센은 지금 상태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단 일격에 승부를 결정할 준비를 한다. 순식간에 란센이 달려들어 나기를 공격한다. 나기는 검으로 란센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지만 란센은 잡았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나기는 단 한 번의 배기로 반격한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의 검이 충돌한다. 충격으로 란센의 검이 산산조각 난다. 나기는 란센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그의 코어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밝히자 란센이 되묻는다. 그는 란센에게 정말 자신이 최고 등급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묻는다. 아기는 검을 치켜들고 이것이 바로 혈통이 우월한 이유라고 선언한다. 그는 란센을 돌아보며 이제 그를 어떻게 할까 묻는다. 데이지와 세클린이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나기는 한 명씩 죽여버리자고 제안한다. 베르수는 어차피 싸워봤자 질 것이라고 판단하며 검자루를 꽉 쥔다. 그는 무기를 칼집에 넣는다. 베르수는 그저 나기를 부른다. 란센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다며 거기서 멈추라고 말한다. 아기는 그저 웃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검에 달인 란센이 자신에게 애원하는 거냐고 묻는다. 란센은 그렇다고 인정하며 그를 아주 잘 안다고 말한다. 그는 나기가 원하는 것이 자신을 짓밟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자 나기는 검을 집어넣으며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자기도 몸을 좀 풀어야겠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나기가 란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그는 연이어 또 한 방을 날린다. 란센은 충격으로 땅에 쓰러진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나기는 란센의 머리를 짓밟는다. 란센은 마침내 미안하다고 말한다. 나기는 환하게 웃는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살살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기는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다. 두 소년이 쓰러진 란센에게 다가가 이제 졌으니 어떡하냐고 묻지만 그는 그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 괜찮다고 대답한다. 나중에 방에서 란센은 데이지와 세클린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 그는 정말로 혈족이 되려고 했던 것인지 묻는다. 세클린은 주인님께 사과한다. 소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데이지는 팔짱을 낀 채 침묵을 지킨다. 란센은 할 말이 없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방금 한 말에 대해 그녀를 추궁한다. 데이지는 왜 카시우스의 지휘 아래에서 일할 수 없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 자신도 한때 그의 하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잊었냐고 묻는다. 란센은 시우스가 뱀파이어가 되려는 탐욕 때문에 자신의 모든 동료와 그 가족들이 죽었고 자신도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제 그녀가 그의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냐고 물으며 피를 빨아먹으며 살 작정이냐고 묻는다. 데이지는 일어서서 그게 그와 무슨 상관이냐며 그가 자기 아버지라도 되냐고 반박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것이라며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이나 살라고 요구한다. 란센은 방을 뛰쳐나가는 그녀를 부른다. 세클린이 주인님을 부르며 데이지는 아기가 없었다고 말하자 란센은 안다고 대답한다. 세클린은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는 데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잇는다. 그는 란센에게 많이 아프실 거라고 말한다. 세클린은 벗은 아저씨에게 물약을 부탁하겠다고 말한다. 젊은이가 떠나자 란센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때 베르신이 갑자기 들어와 란센에게 괜찮냐고 묻고 란센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베르신은 아까 레나가 자신에게 무언가 말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데이지에게서 란센과 나기가 싸우고 있으며 누가 다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소녀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레나는 그저 아저씨를 부른다. 소녀는 데이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고 묻고 버스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란센은 그 상황에 웃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소를 터뜨린다. 베르순이 그에게 물약을 건네자 그는 걱정해준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란센은 약병을 받고 데이지에게도 고마워한다. 혼자 남은 그는 기침을 한다. 란센은 자신의 코어가 멀쩡했다면 나기를 상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장면은 밖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두 아이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이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자신을 바로잡는다. 란센은 다음날 나기가 다시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손에 든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다. 란센은 손에 든 물건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반로와 가문의 왕실 보물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는 왕가의 인장은 제국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므로 팔 만한 것은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그는 차원문에서 운명의 책을 꺼낸다. 란센은 책을 펼치고 왜 이것이 왕실 보물로 여겨지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러자 페이지에서 고대 상징들이 흘러나온다. 책은 루세이라 달력의 한 날짜를 보여주며 상징으로 가득 찬 이교도들의 비밀 예배당을 묘사한다. 그는 자신이 고대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러자 책이 그를 완전히 감싼다. 별이 그려진 메달이 나타난다. 장면은 이제 텅 빈 방으로 돌아온다. 갑자기 란센은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운명의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그들과 함께 달린다. 그는 멈춰 서서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장소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곳이 일레온 던전임을 알아보지만 왜 그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무리가 멈추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묻는다. 두건을 쓴 남자 중 한 명이 예배당에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알린다. 그는 먼저 영약을 확보하라고 명령한다. 란센은 엘릭서라는 단어를 듣고 반응한다. 그는 이곳의 구조가 일레온 던전과 동일하며 루세이리스역 36,6,6,6,6,6,6,6,6,6,6,73년에 그곳에서 엘릭서가 발굴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그가 1만 년 전 과거로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건을 쓴 남자들이 엘릭서가 놓인 제단으로 다가간다. 란센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인한다. 엘릭서가 저곳에 있다. 그가 정말로 과거로 돌아왔다는 증거였다. 남자 중 하나가 작은 약병을 집어들고 엘릭서가 무사하다고 말한다. 란센은 엘릭서를 손에 넣기만 한다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결심한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총 12명임을 센다. 그는 검자루를 꽉 쥐며 이들을 모두 죽이고 엘릭서를 빼앗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한 남자가 재물을 바치기 전에 둘씩 짝을 지어 침입자를 수색하라고 명령한다. 한 남자가 임무를 배정하며 켈틱과 크룸은 동쪽 통로로, 세이룬과 토투는 서쪽 통로로 보낸다. 그러고는 세이루이스와 란센을 북쪽 통로로 배정하고 란센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란다. 그는 왜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을 동료로 알아보는지 의아해한다. 란센은 강력한 정신 조작 마법만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며 운명의 서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가 왜 멀뚱히 서 있냐며 그의 주의를 끈다.
남자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한다. 란센은 일단 정보를 모으고 기회를 엿보기로 한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걷는다. 그때 한 여자를 마주치는데 그녀는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파트너를 공격한다. 그는 단 일격에 그녀를 제압한다. 공격자는 이어서 란센에게로 향한다. 란센은 그 일격이 남긴 투명한 궤적에 의문을 품는다. 남자가 공격하지만 란센은 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힘껏 무기를 쥔 손에 힘을 더 준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란센은 그를 뒤로 밀쳐낸다. 그는 검의 내구도가 형편없다고 말한다. 공격자는 저것이 검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의아해한다. 란센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자신만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로 하고 검을 준비한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번뜩 깨닫는다. 기둥 뒤에 숨어있던 아이 2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들은 란센의 뒤로 달려가고 그는 왜 여기 있냐고 묻는다.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남자는 아이들을 납치하는 이교도들과 한패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느냐며 그를 비난한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들을 납치해서 산 제물로 바칠 계획이냐고 묻는다. 장면은 전환되어 베르산이 가족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모습이 보인다. 란센도 식탁에 앉아 미소 짓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 다른 이교도들이 현장에 도착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란센에게 사루아스가 침입자에게 당한 거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들의 리더는 힘을 합치라고 명령한다. 이교도들은 조직적으로 공격해온다. 아이들이 숨는 동안 여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다. 란센은 그녀에게 돌아서서 우리가 한편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교도 2명이 복도를 달려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중 하나가 싸움터를 가리키며 찾았다고 소리친다. 그는 란센이 기습을 당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를 도우라고 명령한다. 여자는 란센의 검과 자신의 검을 맞댄다. 란센은 그저 광경을 지켜본다. 그는 이교도 중 한 명을 뒤에서 공격한다. 란센이 그를 찌르자 이교도는 배신이라며 그를 비난한다. 란센은 그 남자의 시신 위에 선다. 그는 작은 연극 덕분에 그를 죽이기 쉬웠다며 그녀에게 고마워한다. 그는 남자가 무모하게 자신을 공격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반격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란센은 그녀에게 지금처럼 계속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교도 리더 중 한 명이 다가오며 저 녀석은 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쓰러진 시신들 앞에 멈춰 서서 란센에게 그것이 배신이었냐고 묻는다. 이교도는 배신으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혼도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란센과 여자가 그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배신 자체의 혼돈스러운 본성에 고귀한 기사의 영혼까지 더하면 주군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덧붙인다. 여자는 상급 전문가가 나타날 줄은 몰랐다며 지원군을 부르지 않은 것을 한탄한다. 그녀는 옆을 힐끗 본다. 아이들이 그녀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 그녀는 자신은 중급 전문가 수준이라고 정정한다. 여자는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먼저 공격할 테니 란센에게 틈을 노려달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들어 이교도를 공격한다. 그는 공격을 막고 주먹으로 그녀를 친다. 여자가 반격을 준비하지만 그는 그녀의 검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이교도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그녀는 그저 임박한 공격을 향해 위를 올려다본다. 란센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본다. 그는 앞으로 나선다. 순식간에 란센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한다. 그는 이교도를 향해 회전하며 배기를 날린다. 란센의 공격은 아티팩트에 막히고 여자는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녀는 이교도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든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없었다면 자신이 죽었을 거로 생각했냐고 묻는다. 그 후 란센은 이교도들과 싸운다. 란센은 검의 궤도를 예측할 수 없어 공격을 막는데 애를 먹는다. 여자는 이교도의 뒤를 공격하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그녀가 공격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그녀의 공격을 막는다. 여자는 란센에게 돌아서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왜 그가 그렇게 약하냐고 묻고 그는 그저 자신의 손을 바라볼 뿐이다. 이교도는 그가 평범한 검사에 불과하다며 그의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조롱한다.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를 공격한다. 여자는 충격에 의해 멀리 날아간다. 이교도는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란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란센은 카시아스 백장 밑에서 견뎌냈던 모든 고생을 떠올린다. 그때 란센은 평범한 공격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오러 스레드 기술을 사용한다. 란센은 앞으로 돌진해 칼날로 이교도를 공격한다. 남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진 란센을 보고 놀란다. 두 사람은 서로 부딪히며 격돌한다. 란센은 자신의 기술로 형성된 거대한 손으로 그를 가격한다. 이교도는 그 공격에 맞는다. 그는 란센을 쳐다본다. 란센이 그의 가슴을 찌르지만 검이 부러지고 그는 땅에 쓰러진다. 여자는 쓰러진 그를 멀리서 그저 지켜볼 뿐이다. 란센은 일어나 이교도의 시신 위에 서서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몸을 뒤지기 시작한다. 란센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그는 상자를 열고 엘릭서를 발견하며
여기 있었다고 말한다. 란센이 약병의 내용물을 마실 준비를 한다. 여자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묻고 그녀가 그를 부르자 교단의 시체는 입자로 분해된다. 황금 회중 시계가 나타난다. 장면은 달빛 아래 고대 유적으로 전환된다. 데이지는 밖에서 오빠가 이 밤중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버산에게 늦었지만 란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이지는 그가 이미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집으로 다가간다. 그녀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있는 란센을 발견한다. 소녀는 오빠를 부른다. 란센은 나무 상자를 든 채 의식을 잃고 있다. 란센의 침대 옆에서 데이지와 버산은 조용히 그를 지켜본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고 버산은 그가 깨어나면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데이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홀로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지켜본다. 란센은 부상을 입은 채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다. 그녀는 잠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갑자기 란센이 침대에서 움직인다. 그는 의수를 들어올리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난다. 란센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는 돌아보며 데이지가 있는 것을 알아챈다. 한도하며 그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라졌는지, 왜 피투성이었는지 묻는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고 그녀는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한다. 란센은 몸을 일으키며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고 그녀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는지 확인한다. 당황한 그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과 뺨이 울어서 부어있다고 지적한다. 미소를 지으며 란센은 정말 걱정했냐고 묻고 데이지는 걱정하면 안 됐냐고 물으며 그렇다고 확인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투덜거린다. 란센은 데이지와 그렇게 장난친 지 오래되었다고 회상한다. 갑자기 그는 머리에 손을 가져가며 균형을 잃는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로 기우뚱하자 그녀는 당황하며 그를 부른다. 란센은 자신의 손을 보며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현실이었다. 데이지는 그의 몸에 대해 묻고는 그의 팔 의수를 벗긴다. 란센은 일어서서 자신의 몸이 돌아왔다고 선언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돌아왔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쓰러지고 데이지는 그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른다. 팔다리가 다시 자라났다는 목소리와 그의 팔을 당기지 말라는 경고가 울려 퍼진다. 란센은 혼란스러워하며 천천히 눈을 뜬다. 버산, 데이지, 세클린, 그리고 어린 레나가 그를 내려다본다. 버산은 란센에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영약을 마셨다고 밝히고 버산은 한 모금에 5만 달론이라는 가격에 충격을 받는다. 란센은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며 이불을 든다. 버산은 그가 움직일 수 있는지 묻고 란센은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서랍장으로 다가가 작은 나무 상자를 집어든다. 란센은 버산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동의한다. 함께 그들은 영약이 있었어야 할 텅 빈 재단을 바라본다. 버산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란센은 자신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상자를 열어 열쇠를 드러내며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한 기억은 열쇠 주위의 보안이 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그것이 비밀 공간을 여는 열쇠라고 결론 내린다. 그가 열쇠를 들어 올리자 그것으로부터 소환진이 나타난다. 그 원은 그들 둘 주위로 빠르게 확장된다. 란센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들 앞에 보물과 망토를 입은 마네킹이 있는 비밀의 방이 드러난다. 그만만 해도 5,000달론의 가치가 있으며 그 너머에는 유물, 고대 검과 갑옷,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까지 있다. 버산은 란센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는다. 먼저 사지가 재생된 것에 이어 이제는 이것까지. 뒷목에 손을 얹은 채 란센은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란센은 자신이 만년 전 과거에 바로 그곳으로 갔었다고 밝힌다. 그 폭로의 버산은 들은 바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깨닫는다. 란센은 유물의 힘이 일회용이 아니며 과거로 반복해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버산을 부르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벨카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그는 바닥에 시체들이 널려있는 침대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란센을 부르며 그 쓰레기를 보러 가야겠냐고 묻는다. 그가 문을 열자 그는 란센과 마주치고는 저게 뭐냐고 묻는다. 아기는 란센에게 자신에게 인사하러 왔냐고 묻지만 이내 란센의 팔다리를 보고는 그에게 따져 묻는다. 아기는 부하들에게 란센이 코어를 회복했다고 영주님께 빨리 알리라고 명령한다. 란센은 이에 검을 뽑고 재빠른 배기와 함께 앞으로 돌진한다. 그 공격은 나귀의 부하 중 한 명을 놀라게 한다. 일격은 그의 가슴에 정통으로 맞고 다른 남자도 같은 방식으로 맞는다. 나귀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어 그를 쳐다본다. 란센은 손잡이를 꽉 쥐고 나귀를 향해 돌진한다. 그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린다. 나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을 뽑고 란센의 공격을 막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란센이 완전한 검날 대신 오러시를 사용해 싸울 작정이냐고 묻는다. 아기는 란센의 코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란센은 검을 굳게 쥔다. 그는 그저 그래서 뭐? 라고 묻는다. 그리고 란센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아기는 전투태세를 취하며 3년 전과는 다르며 이제 자신은 2급 귀족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신체와 불멸의 재생 능력에 대해 자랑한다. 그는 검의 달인이라도 상대할 만할 것이라고 말한다. 란센의 공격이 나귀를 향해 쇄도한다. 그는 정면으로 그 일격을 맞고 나귀의 머리는 검격에 의해 몸에서 잘려나간다. 감수된 몸은 란센 앞에서 입자로 분해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코어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오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시간에 데이지는 그에게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 영약을 마셨는지 묻는다. 란센은 그것을 확인하고 발로와 왕가의 보물을 사용해 과거로 돌아갔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묻지만 란센은 그 물건이 더 이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한다. 페이말란이라는 여자는 마법시대의 유물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며 의구심을 표한다. 란센은 아무리 고대의 기술이라도 그렇게 작은 것이 정말로 신성한 힘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한다. 데이지는 그가 1000년 전에 마셨으니 200년 전에 발견된 영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말을 끊는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그녀가 옳다고 외치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한다. 란센은 돌아오기 전에 영약의 절반만 마셨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버산에게 영약이 절반만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지 묻지만 버산은 그 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양손을 들고 란센은 그렇다면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들은 원래 완전한 영약이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란센이 절반을 마셨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는지 궁금해한다. 치몰로는 그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한 일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란센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이루고 싶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은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리고 반루와 왕가의 마지막 일원으로서 그의 의무는 왕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란센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우스 백작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쿠샨의 영주 밑으로 들어가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얻은 행복은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이멜라는 시우스 백작이 이미 검의 달인이었고 이제 델카슈의 진열을 가졌기 때문에 강하다고 경고합니다. 란센은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미쳤는지 시우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합니다. 테이블 주위에 모여 그는 이것이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어서 사이오스 백작에게 제출해야 할 세금 보고서 마감이 3주 후라고 알립니다. 란센은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란센은 폐허가 된 경기장에서 혼자 검술 훈련을 합니다. 그는 1만 년 전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검술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배는 에너지를 지닌 끈질기고 견고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교도 중 한 명은 오러 블레이드의 유용성을 조롱하며 그를 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평범한 검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란센은 마치 칼날 자체와 대화하는 것 같거나 오히려 자신이 검 자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눈을 뜹니다. 그는 무기를 움켜쥐고 이제 이해했다고 선언합니다. 란센은 그것이 절대 오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이지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며 그를 향해 달려옵니다. 시우스 백작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그의 홀에서 한 남자가 영주에게 란센의 가족이 3일 후에 성으로 초대받았다고 알립니다. 델카슈는 반 로아 왕국의 귀족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마침내 그들을 제물로 사용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란센은 세금 마감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백작이 갑자기 그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사는 백작이 나귀의 죽음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란센은 그가 반란군의 탓으로 돌릴 것이라 믿으며 의심합니다. 치몰라는 진짜 문제는 갑작스러운 초대로 백작 암살 계획이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끼어듭니다. 그녀는 유일한 기회가 시아스 백작이 의식을 거행할 때였다고 밝혀 란센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치밀로는 그의 형제에게 일어난 일 이후로 백작이 한 달에 한 번 성을 떠나 혼자 의식을 거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데이지는 시아스의 부하들이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도 봤다고 덧붙입니다. 치밀로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마을들은 몰살당했고 시체와 아이들 모두 제물로 사용된다고 결론짓습니다. 란센은 왜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존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시체와 살아있는 제물을 준비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다친 팔다리로 집에 갇혀있는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탄합니다. 랜섬은 시 밀란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정보망이 있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혼자서 그런 위험한 도시에 갔는지 물으며 불안해합니다. 시 밀란은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뿐입니다.
버사는 시트가 이미 20살이고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란센은 그녀가 혼자 도시를 걷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데이지가 그를 오라버니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말로 시우스를 이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을 쥔 채 란센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칼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이것만 있으면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버사는 그것이 오로로 천상의 은강을 재련하여 만든 왕의 검임을 알아봅니다. 란센은 그것을 들어올리며 뱀파이어와 같은 타락한 존재들은 이 칼날을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시빌로는 그를 믿으며 만약 실패하면 그냥 함께 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그는 눈에 띄게 놀랍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합니다. 티몰라는 어쨌든 시우스 백작을 죽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란센은 위험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레라 마을로 바뀌고 아이 몇 명이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소년 중 한 명이 자신이 찾은 거대한 버섯을 보여주지만 친구는 자기 것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신이 난 아이 중 한 명이 집에 가서 어느 것이 더 큰지 재어보자고 제안하며 달려갑니다. 마을은 갑자기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한 기사가 검으로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공격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병사에게 뒤에서 찔립니다. 시신이 아무렇게나 수레 위로 던져집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파괴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발견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소년들에게 다가갑니다. 소년들은 기사들에게 포위당한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화살 한 발이 빠른 속도로 발사됩니다. 발사체는 기사 중 한 명의 머리에 명중합니다. 더 많은 화살이 즉시 다른 2명의 병사를 쓰러뜨립니다. 아이들은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놀라서 쳐다봅니다. 한 궁수가 다가와 괜찮냐고 묻습니다. 소년 중 한 명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리베라 피엣 란다라고 소개합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 이름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남작으로 알아봅니다. 란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소년 중 한 명이 엄마가 아직 저기 있다고 소리치지만 란다는 그들을 불길에서 끌어냅니다. 그는 아무리 적들을 많이 죽여도 이 사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란다는 불타는 마을을 보며 백작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결론짓습니다. 장면은 보름달 빛 아래의 백작의 성으로 전환됩니다. 성벽 안에는 천으로 덮인 시신을 실은 수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수레 행렬을 감독합니다. 한 부하가 델카슈에게 지정된 할당량보다 많은 총 116구의 시신이 들어왔다고 보고합니다. 델카슈는 나머지는 자기가 처리할 테니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신 중 하나에 다가가 덮고 있는 천을 걷어냅니다. 그는 시신 중 하나에서 일어나 입을 닦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란센 일행이 궁에 들어올 것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시체 더미에서 걸어나갑니다. 갑자기 천 아래에서 손이 움직이자 델캐슈는 그 동요를 감지하고 멈춰서 돌아봅니다. 천 아래에서 검이 재빨리 뽑혀 나옵니다. 수레에서 델카슈를 향해 에너지의 파동이 터져 나옵니다. 이전 대화에서 세아말라는 정보에 따르면 루에이라 마을의 시신들이 오늘 운송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녀는 오라버니에게 죽은 척하고 수레에 잠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백작에게 직접 배달될 것이며 그때까지 만화를 억제해야 합니다. 계획은 백작이 경계를 풀었을 때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델카슈는 공격을 막고 예고도 없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란센은 그의 방어에 맞서 힘을 주며 쉽지 않을 줄 알았다고 인정합니다. 델카슈는 란센의 몸이 치유되었다고 말하며 아마도 영약을 찾은 것 같다고 축하합니다. 란센은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서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델카슈는 전투를 준비하며 그를 부릅니다. 그는 그에게 맛있는 절망을 맛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란센은 집중하고 검을 든 채 자세를 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날과의 연결을 느끼며 검의 마음을 읽기 위해 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돌진하여 칼날을 부딪힌다. 델카슈는 그 충격의 힘에 뒤로 내던져진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넓은 범위의 수평 공격을 펼친다. 란센은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점프한다. 그는 착지하고 상대를 향해 돌아선다. 델카슈가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돌진한다. 란센은 다음 동작을 준비한다. 델카슈는 강렬한 시선으로 그를 쏘아본다. 란센은 땅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공격을 피한다. 이어서 그는 회전하며 델카슈의 목을 향해 재빠른 일격을 날리지만 뱀파이어는 마지막 순간에 칼날을 막아낸다. 델카슈는 인상적이었다며 만약 자신의 오러가 더 약했다면 목이 잘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발로와 왕국에 기대했던 바라고 덧붙인다. 새로운 목소리가 그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발로아에 실종된 둘째 왕자임에 틀림없다고 밝힌다. 델카슈는 그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말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귀한 영혼을 바치면 자신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란센은 강력한 호를 그리는 일격으로 전진한다. 델카슈는 몇 번을 시도해도 소용없다고 선언한다. 이어서 그는 손으로 칼날을 막으며 그 검은 결코 자신의 오로를 뚫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란센은 델카슈의 손에 칼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들의 힘이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보름달 아래 기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아기는 동료와 함께 선술집 밖 테이블에 앉아있다.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왜 불렀는지 묻는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슨 큰 사고라도 칠 계획이냐고 묻는다. 아기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룹의 다른 멤버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묻는다. 갑자기 그들 모두가 거대한 진동에 반응한다. 멀리서 그들은 에너지의 충돌을 보고 셀시우스 백작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부하들은 이것이 두목이 말하던 것이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누구일지 묻는다. 아기는 망원경을 꺼내 들고 누가 감히 저런 대담한 짓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하고 부하 중 한 명에게 망원경을 건넨다. 남자는 망원경을 통해 싸우고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 라며 저게 정말 란센인지 의아해한다. 아기는 뭐라고 들었냐며 란센의 몸이 정말 회복되었는지 묻는다. 어두운 방에서 시모라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현재로 돌아와 나기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부하들이 그냥 계속 지켜만 볼 거냐고 묻는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궁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자 동료들은 자신들도 개입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돌아서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한편 란센과 델카슈의 칼날이 격렬하게 부딪힌다. 란센은 다시 한번 상대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델카슈가 다시 맨손으로 칼날을 멈춘다. 란센은 물러서서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칼날이 그의 방어를 뚫자 델카슈가 반응한다. 그의 목에 상처가 생기고 그는 손으로 그곳을 만진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녀석을 저주한다. 보름달이 폐허가 된 성의 꼭대기를 비춘다. 델카슈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상대의 장엄한 검술에 대해 평한다. 란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계속 쳐다본다. 그러자 뱀파이어는 언젠가 자신이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른 뱀파이어들이 그의 뒤에 나타나자 그는 영원히 공격을 받아낼 수만은 없다고 인정한다. 뱀파이어들이 모두 함께 란센을 향해 전진한다. 그는 임박한 공격에 대비한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는 다가오는 뱀파이어 중 하나를 베어 넘긴다. 그는 시체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은 오직 시우스와 1대1로 맞서기 위함이었다며 뱀파이어들을 저주한다. 란센은 그들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속도로는 시우스를 쓰러뜨리기도 전에 지쳐버릴 것이다. 뱀파이어 중 하나가 재빠른 일격으로 그를 공격한다. 그는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칼날을 피한다. 란센은 서둘러 그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다른 뱀파이어가 그를 향해 수직 공격을 준비한다. 란센은 갑작스러운 접근을 감지하고 놀라서 돌아선다. 화살이 고속으로 공기를 가르며 뱀파이어의 머리에 정통으로 박혀 그의 공격을 중단시킨다. 충격 후 뱀파이어의 몸은 땅으로 무너져 내린다. 다른 뱀파이어들은 오로가 주입된 은화살을 알아보고 반응한다. 란센은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보려고 돌아선다. 그는 손에 활을 든 리베르피에트 란다를 알아본다. 그의 옆에 있는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며 자신들도 여기 있다고 외친다. 란센은 그의 이름인 잘렌을 부른다. 다음으로 그는 시모란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곧 이어 데이지도 나타난다. 그는 그들 중에 세클린까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의 리더가 자신의 모든 목표물이 이제 모였으니 모두 죽으라고 외치며 전진한다. 리베르피에트가 다시 한번 활을 조준한다. 시모란이 앞으로 손을 뻗는다. 달렌이 화살을 쏘아 한 번에 2명의 뱀파이어를 쓰러뜨린다. 데이지와 세클린은 함께 싸우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한다. 란센은 그들이 다칠까 걱정하며 왜 모두 여기 있는지 묻는다. 데이지는 그가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것을 꾸짖으며 이제 모두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이 함께 맞서야 할 일이라고 선언한다. 달렌이 열광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는 형님에게 백작에게만 집중하라고 말한다. 란센은 동료의 말에 반응한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아이들처럼 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의 시선은 전투를 위해 집중되고 단호해진다. 란센은 검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처리해야 할 놈이 있다고 선언한다. 델카슈는 그의 팔을 찢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묻는다. 뱀파이어의 팔이 변형되어 더 커지고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난다. 델카슈는 변형된 팔로 공격하지만 란센은 검으로 그 공격을 막는다. 그리고 그는 손을 목으로 가져가자 결계가 나타나 뱀파이어의 공격을 물리친다. 폭발 후 델카슈의 팔은 완전히 분해된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품는다. 란센은 부서진 목걸이를 들어올리며 그것이 보호의 목걸이라고 외친다. 그가 유적에서 발견한 목걸이는 그 목적을 다하고 땅에서 산산조각 난다. 델카슈는 전력을 다한 공격 후 틈을 보인 그를 쳐다본다.
란센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자신의 비밀 비장의 카드를 사용한다. 그는 검의 심장과 자신의 심장이 하나가 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란센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 형태의 공격을 발사한다. 얼굴을 일부 가린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감히 자신 키아스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란센이 죽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공격을 퍼붓는다. 란센의 회오리가 상대의 공격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키아스는 공격을 정면으로 맞는다. 계속되는 공격에 목 부위에 균열이 생긴다. 그 틈을 통해 란센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그는 정확하고 직선적인 찌르기로 돌진한다. 공격은 시우스의 목을 정통으로 가격한다. 란센은 마지막 동작 후 숨을 헐떡이며 자세를 유지한다. 시우스의 몸이 땅으로 쓰러지는 동안 란센은 서 있다. 흡혈귀 군주의 머리가 패배하여 땅 위를 굴러다닌다. 쓰러진 시우스는 그것이 소울 블레이드냐고 묻는다. 젊은이는 고대 검의 열쇠를 오러 블레이드와 섞어보았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정말로 그랜드마스터의 상징인 소울 블레이드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남은 흡혈귀 중 하나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른다. 데이지와 잘레는 다른 흡혈귀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자기의 부하들은 충격으로 죽어가는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란센이 그를 정말로 죽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아스의 몸이 붕괴된다. 궁수가 란센님이라는 칭호로 그를 부른다. 리베라 피엣은 그가 정말로 시아스를 죽였다고 확인한다. 리베라 피엣은 기록에 따르면 시조를 잃은 흡혈귀들은 하루나 이틀 동안 감각을 잃는다고 설명한다. 란센이 며칠 안에 회복되는지 묻자 궁수는 지금이 잔당을 소탕할 절호의 기회라고 확인해준다. 그러고는 밤이 끝나기 전에 그놈들을 모두 쓸어버릴 허락을 구한다. 미소를 지으며 란센은 허락을 구해야 할 쪽은 자신들이라고 대답한다. 리베라 피엣은 절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덕분에 동지들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한다. 란센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본다. 그는 손을 내밀며 함께 이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를 믿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나중에 말하려 했지만 그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피에트로 가문의 문장을 드러내며 300년 전 자신의 가문 또한 글로리랜드의 귀족 가문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다. 리베라 피엣은 그에게 문장을 건네며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궁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를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다. 멀리서 시멜라는 그가 문장까지 바칠 줄 알았다고 말한다. 란센은 시멜란에게 리베라 피엣을 잘 아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그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놀라 그녀를 쳐다본다. 그러고는 반란군과 협력한 것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약간 도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시멜란은 나머지는 리베라 피에드님께 맡기고 백작의 범죄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백작의 평판이 나빠질수록 시민들의 지지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란센은 그 전략에 동의한다. 시우스의 죽음으로 쿠시안시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상인 대표와 지역 주민들을 모아 조사팀을 꾸리고 증거를 수집했다. 란센과 시멜라는 예배당에 도착하고 그가 이곳이 맞냐고 묻는다. 두 사람은 거대한 홀 내부를 들여다본다. 그들은 그곳을 걸으며 그녀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조각상을 가리키며 그저 차갑고 불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멜란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묻는 순간 란센의 가슴에 있는 물건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란센은 유물을 들고 왜 갑자기 빛나는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유물은 그의 앞에서 불안정한 에너지를 투사한다. 에너지로부터 책 한 권이 나타나고 그는 그때처럼 물건이 다시 빛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세이멜라는 그것이 운명의 책임을 알아보고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란센은 거절하며 만약 책을 열면 다시 과거로 보내질 수 있고 그가 사라지면 파벌들이 영토를 두고 싸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그녀는 동의하며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할 준비를 한다. 갑자기 책이 그의 손에서 날아가 공중에서 저절로 펼쳐진다. 책이 메시지를 표시하자 강렬한 빛이 그를 감싼다. 육각성이 그려진 메달 이미지가 보인다. 그는 햇살 좋은 하늘 아래 움직이는 마차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결국 과거로 보내졌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한다. 마차는 광활한 녹색 들판을 가로질러 길을 계속 간다. 그는 마차 안에 다른 두건 쓴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번에는 동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그는 동행 중 한 명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한다. 란센은 앞에 앉은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에 대해 의아해한다. 그러자 남자가 그를 쳐다보며 이름을 부르며 깨어났냐고 묻는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이 마주했던 이단 교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임을 깨닫는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검자루로 향한다. 란센은 단지 그 남자의 존재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 지역의 모든 만화가 그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알아채는데 이는 그랜드마스터에게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을 드러내며 우연히 만났고
란센을 제자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란센은 이번에는 자신이 그 남자의 제자라는 것을 이해한다. 란센이 언제 자신을 제자로 삼았는지 묻자 남자는 일주일 전이라고 대답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기적과 같고 신의 개입인 것 같다고 말한다. 란센은 용서를 구하며 다른 이교도들과 비교되는 그 남자의 태도 차이를 알아챈다. 남자는 자신을 대공 라에텐나 셀시우스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소원은 이교도들을 박멸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란센 반 로아에게 일주일 전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제 그들은 젊은이가 가르침을 받게 될 그의 성으로 가는 중이다. 란센은 그가 자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셀시우스는 젊은이가 자신의 보살핌 아래 있을 것이며 그의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란센에게 찾아오고 셀시우스는 그가 이미 진실을 알아냈는지 묻는다. 란센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셀시우스가 자신을 변칙적인 존재로 보면서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가 무언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란센은 자신 또한 스승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정말 이 상황이 괜찮은지 그에게 묻는다. 셀시우스는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매혹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펼쳐지는 사건이 자신의 목적과 결합될 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동의했던 일일지도 모른다고 결론짓고 란센은 이해하지 못한 채 반응한다. 셀시우스는 정확히 말하면 자신도 모르고 단지 그런 느낌이 들 뿐이라고 인정한다. 란센은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묻는다. 그러자 셀시우스는 란센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마차가 계속 나아가는 동안 란센에게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은 거대한 문에 다가간다. 마침내 마차는 빛나는 강철의 도시에 도착한다. 란센은 어쩌다 보니 그곳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셀시우스는 그곳을 자신이 거주하는 기사들의 도시, 빛나는 강철이라고 소개한다. 셀시우스는 자신이 대공이지만 다음 세대의 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부분의 통치 업무를 부하들에게 맡긴다고 설명한다. 오는 길에 그는 란센에게 고대의 상식과 예절에 대해 은근히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란센은 그곳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모르기에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곳의 기술과 검술은 더 발전했으므로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야 한다. 지난번처럼 셀시우스는 그들이 향하는 성에 또 다른 제자가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그를 란센이 곧 만나게 될 성실하고 정의로운 젊은이라고 묘사한다. 그들은 마침내 웅장한 성에 도착한다. 도착하자 란센과 한 금발 여인은 서로를 보고 놀라워했다. 셀시우스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묻는다. 이오딘 세럼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가 약 1년 전 이교도의 예배당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남자라는 것을 스승에게 상기시킨다. 셀시우스는 그녀가 그 남자가 특이한 검기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녀는 그 말이 맞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란센이 이제 그녀의 후배가 되었으니 서로 아는 사이라 다행이라며 그녀가 그를 잘 가르쳐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셀시우스는 란센을 제자로 들였지만 최근에 무척 바빴다고 설명한다. 셀시우스는 당분간은 그녀가 그를 가르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는 행정관들과 논의할 일이 있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 란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금발 여인은 그가 대공의 제자가 되어 다시 만난 것에 놀라며 그를 쳐다본다. 그가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몸을 돌리자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그것이 선배에게 인사하는 올바른 방식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벌써부터 위계질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오딘 세럼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 그녀와 함께 스승님의 단 2명뿐인 제자 중 하나라고 알려준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옳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스승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명심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항상 단정한 용모와 올바른 행실을 유지하라는 그녀의 요구에 그녀가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의 부츠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닦은 게 언제냐고 묻는다. 다음으로 그녀는 그의 망토가 삐뚤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는 산적과 다를 바 없다고 그를 꾸짖는다. 그러자 그녀는 뭐냐며 왜 자꾸 자기 머리를 쳐다보냐고 물었다. 란센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자기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냐고 물었다. 이오딘 세럼은 자신의 머리를 만진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자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선다. 그들이 안뜰을 걸어갈 때 여자는 자신을 이오딘 세럼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대공의 근위대인 지평선의 기사단 소속이라고 덧붙인다. 이오딘은 솔직히 말해서 그가 자신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는 스승님으로부터 그가 아직 검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녀는 검술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맞서는 것이라며 검자루를 꽉 쥔다.
그리고 그녀는 검을 뽑으며 선배가 검의 길을 가르쳐줄 시간이니 그에게도 검을 뽑으라고 말한다. 란센은 왜 갑자기 훈련장으로 불려왔는지 이해한다. 이오딘은 아까의 창피함을 풀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동의하며 검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검을 뽑는다. 이오딘 세럼은 그들이 만화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검의 정신에 집중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검의 정신에는 단 하나의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이오딘은 앞으로 돌진하여 공격함으로써 그 의지를 보여준다. 란센은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한다. 격돌 속에서 두 사람의 칼날이 힘껏 부딪힌다. 그는 선배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낸다. 그리고 그녀는 만화가 단지 그 의지에 따라 모이는 것뿐이라고 밝힌다. 그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오딘은 만화를 직접 다루는 체질이 유리하겠지만 숙련도가 기둥이고 만화는 지붕이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자 이오딘은 그에게 검의 오라를 일으켜 보라고 요청한다. 란센이 집중하자 그의 칼날 주위에 힘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란센은 마침내 성공하고는 알겠다고 말한다. 이오딘 세럼은 그의 칼날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그 젊은 남자에게 자신의 검을 건넨다. 이오딘은 자기 검으로도 오라를 일으켜보라고 요청한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대비한다. 하지만 란센은 칼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왜 검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이오딘은 자신이 예상했던 그대로라고 말한다. 선배는 검의 오라는 칼날의 영역이 발현된 것이며 좋은 검일수록 더 강한 영역을 지니고 있기에 그가 아까 성공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를 간신히 입문 수준인 하급 전문가로 분류하고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오딘은 이 단계가 검을 읽고 검이 드러내는 길을 따라 휘두르는 단계라고 밝힌다. 란센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검으로든 오라를 방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특별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훈련이 끝난 후 란센은 안뜰 한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다. 그가 땅 위에서 뒤척이자 이오딘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그녀는 땅바닥이 그의 침대냐고 묻는다. 선배는 스승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지 말고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이오딘이 왜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냐고 묻자 란센은 잠을 자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검을 쥔다. 그의 검날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란센은 허공에 강력한 참격을 날린다. 그의 선배는 그 위협을 보고 완전히 놀라서 지켜본다. 그는 밤새 연습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오딘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걸 해낼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축하하며 이제 상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란센은 그녀에게 훈련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뜰에서 격렬한 전투를 시작한다. 란센이 힘껏 공격하고 이오딘은 그 공격을 막아낸다. 그녀는 그의 맹공에 맞서 자리를 지킨다. 이어서 빠른 공방 속에서 그는 공격으로 그녀를 압박한다. 두 구경꾼은 란센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들 중 한 명은 이오딘이 실제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선배는 그가 심지어 검기 보조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오딘은 이내 뛰어올라 공중 공격으로 그에게 돌진한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녀의 칼날이 란센의 목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공격이 끝난 후 이오딘은 검을 공중으로 던진다. 그녀는 이것이 검이 스스로 움직이는 검 전문가의 경지라고 설명한다. 란센은 그제야 자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검이 움직이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오딘은 2주 후에 대련이 예정된 교류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시선은 라에텐나 대공의 직계 제자인 란센 반 로아에게 쏠릴 것이다. 이오딘은 그가 그때까지 반드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란센은 미소를 지으며 역시 예상대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게 재미있다고 선언한다. 한 목소리가 그 남자 라에텐나를 비웃으며 다가온다. 남자는 라에텐나가 어떻게 고아를 들이고 이제는 정체 모를 불황자까지 들였냐고 따진다. 그때 카사게아 셀시우스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저 이방인들을 제자로 받아들인 라에텐나의 선택을 비난한다. 카사게아 셀시우스는 대공의 판단력이 끔찍하게 형편없으며 자신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이오딘은 보는 눈이 많으니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라에텐나가 그녀를 후계자로 선언했다고 해서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묻는다. 카사게아는 그가 그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녀는 고작 상급 전문가일 뿐이라고 말을 잇는다. 그리고 초짜인 란센은 한심한 하급 전문가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서 라에텐나가 압수한 보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이오딘은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다. 카사게아는 다시 그녀가 자신에게 설교하려 드는 것이냐고 묻는다. 란센은 상황을 견디는 아이오딘을 보며 그녀를 사부라고 부른다. 그는 카사제에게 라에텐나의 판단이 정확했는지 아닌지 확인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남자는 제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되묻는다. 란센은 자신의 검술을 믿지 못하겠다면 대결하자고 제안한다. 아이오디는 그를 말리려 하지만 카사제는 고작 제자 따위와 누가 싸우겠냐며 의아해한다. 그러자 란센은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냐며 완벽한 실력으로 모두를 입 다물게 하면 될 뿐이라고 말한다. 관중들은 젊은 남자의 대담함에 대해 수근거린다. 카사제 셀시우스는 주먹을 쥐고 그의 배짱에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란센의 오만함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란센에게 돌아서서 이건 심각한 일이며 스승님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웃음이 끝났냐고 묻는다. 아이오디는 시선을 피하며 아까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란센은 그가 어떤 계략을 사용하든 모두를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의하며 훈련을 재개하라고 말한다. 그날 밤 늦게 란센은 정원 밖으로 나간다. 그는 돌벤치에 앉아있는 아이오딘을 발견하고 그녀를 부른다. 뒤에서 다가가며 란센은 그녀에게 또 훈련하러 나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냥 별을 보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란센은 자기도 모르게 반말을 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오딘은 그에게도 별을 보자고 권하고 두 사람은 함께 앉는다. 아이오딘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 반말을 쓴 것에 대해 꾸짖지 않겠다며 그를 자신의 구원자라 부른다. 세상 속에서 란센은 그저 대답한다. 아이오딘은 좀 늦었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을 잇는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고맙다면 자신이 목숨을 구해주었고 나이도 더 많으니 존댓말을 쓰라고 제안한다. 란센은 별 보는 것을 좋아하냐고 묻고 그녀는 13주신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자 그는 호기심을 느낀다. 그녀는 모든 별은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13개의 별이 있으며 신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 별들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아이오디는 지혜의 여신 메이바바라는 별을 가리키는데 그 별은 그곳 그들의 머리 위에서만 뜬다. 그녀는 어렸을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 별을 보았을 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깨달았고 그래서 13주신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오디는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어나려 하지만 란센은 이미 끝냈다고 상기시켜준다. 그는 그녀가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뿐이라고 놀린다. 대연회장의 날이 밝는다. 아이오딘과 란센은 복도를 함께 걷는다. 문을 열기 전에 아이오딘은 그에게 준비되었냐고 묻는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란센은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다른 많은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넓은 안뜰로 나선다. 란센은 모여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가 대공의 직계 제자인지 물으며 그들 중 하나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란센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했기에 자신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한 나이 든 남자가 모임을 축하하며 신선 대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전사들이 자리를 잡자 전투 경기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란센은 경기장 중앙에서 홀로 기다린다. 그의 상대는 경기장 반대편에서 그를 쳐다본다. 남자는 대공이 왜 그를 직계 제자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므로 곧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란센은 말없이 그를 지켜본다. 그의 상대가 힘을 방출한다. 란센은 그 도전에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리고는 검을 쥐고 언제든지 오라고 말한다. 그는 빠른 속도로 상대를 향해 돌진한다. 두 검이 엄청난 힘으로 충돌한다. 남자는 란센의 압도적인 힘에 충격을 받는다. 란센은 상대의 검을 부러뜨리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한다. 상대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검을 상대의 목을 향해 내지른다. 남자는 패배하여 땅에 쓰러진다. 아이오디는 완전히 경악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본다. 카사제 셀시우스는 방금 목격한 것에 말을 잃는다. 란센은 관중을 향해 돌아서서 다음 도전자를 부른다. 새로운 상대가 경기장의 자리를 잡고 란센을 향해 검을 들어 올린다.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앞으로 돌진한다. 란센은 반격을 준비한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공격을 피하고 상대를 쓰러뜨린다. 란센은 어깨에 검을 걸치고 다음 도전자를 부른다. 다른 기사들이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정밀한 일격으로 또 다른 상대를 물리치고 다음을 외친다. 그는 다음 상대를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남자가 이미 땅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외친다. 관중들은 그가 자신들의 숙부 중 한 명을 이겼다며 괴물이라고 평한다. 카사제 셀시우스는 경멸에 찬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돌아서서 자리를 뜬다. 그는 대숙부께서 준비한 상대가 이게 전부인지 의아해하며 생각보다 쉽다고 느낀다. 마지막 상대가 다가오자 란센은 그가 마지막 훈련 상대인지 묻는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내가 간다고 외치며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란센은 검에 힘을 집중하며 전투를 준비한다. 그의 상대는 재빨리 돌진해 공격하고 정체불명의 인물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란센이 그 공격을 막아내자 상대의 검이 손에서 날아간다. 그는 젊은이에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한다. 다음으로 후드를 쓴 인물이 떠나기 위해 돌아선다.
떠나기 전에 청년은 존경의 의미로 절을 한다. 란센은 그가 전투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장면은 호화로운 테이블이 있는 연회장으로 바뀐다. 두 남자가 축하연 동안 와인을 마시며 대화한다. 이제 정장을 차려입은 아이오딘과 란센은 모든 것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란센은 폐막 연회만 순조롭게 끝나면 문제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이내 선배의 옷차림을 지적한다. 아이오딘은 이것이 표준 복장이라며 자신에게 배우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그러자 그는 왜 훈련화를 신고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란센을 뒤로하고 재빨리 걸어가 버린다. 그가 도착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연회가 열린다. 그는 자신을 그 시대로 데려온 운명의 책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한 목소리가 란센님을 부르자 그의 생각은 중단된다. 아까 싸웠던 젊은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다시 밀로 하야센이라고 소개한다. 란센은 그가 경기장에서의 마지막 상대였음을 알아본다. 밀로 하야센은 갑자기 절을 하며 존경심을 표하고 란센은 놀란다. 그는 란센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었으며 그와 싸운 것이 영광이었다고 설명한다. 란센은 젊은 남자의 과장된 칭찬을 받아들이며 뒷목을 긁적인다. 밀로는 자신 또한 독특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자 그는 모자를 벗어 자신이 하프 엘프임을 드러낸다. 란센은 엘프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밀로는 보통 사람들은 검의 정령과 소통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의 꿈은 검의 정령과 정령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는 란센처럼 되는 것이다. 란센은 자신은 독특한 체질이 아니기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다. 어린 하프 엘프는 그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해서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랜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며 그를 격려합니다. 아일로는 유행하는 시술을 받은 후 검기와 소통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랜서는 요즘 도핑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홀 중앙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갑자기 마일로가 창문을 가리키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연회장 창문 너머로 환각적인 달이 하늘에 떠오릅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며 저기서 보면 매우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랜서는 그것이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합니다. 삼각형의 달이 밤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에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끔찍한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이 운명의 책에 나온 예언인지 궁금해합니다. 아일로가 갑자기 고통의 몸을 숙이며 랜서님을 부릅니다. 젊은 하프 엘프는 변신하면서 몸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랜서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일로는 변신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괜찮을지 궁금해합니다. 랜서는 그 괴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일로에게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야수는 그를 알아보고 랜선의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원이 기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랜선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지만 괴물이 공격해오자 마일로가 그것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그때 랜선은 공격을 감지하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섭니다. 괴물이 공격하지만 그 공격은 막히고 멀리 내던져집니다. 그러자 괴물이 랜선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만 야수는 공격을 피하며 다시 돌진합니다. 랜선은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의 공격은 계속 빗나가고 그는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한 목소리가 그를 불러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의 옆에서 아이오딘 세럼이 다른 괴물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녀는 그를 흔들며 지금 떠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출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랜선은 마일로가 걱정되어 망설입니다. 그래서 마일로는 다른 두 마리의 라이칸스로프에게 압도당하고 물립니다. 아이오딘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자 그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패배한 표정으로 그는 떠나기로 동의합니다. 달리면서 랜선은 모든 적이 너무 강하고 반응이 너무 빠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아이오딘은 그를 보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괴물 중 하나가 그들이 탈출하려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라이칸스로프 중 하나가 울부짖고 다른 것들이 합창으로 응답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괴물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것을 발견합니다. 랜선은 결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는 괴물 중 하나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괴물은 공격을 받자 포효합니다. 아이오딘 또한 행동에 나서 다가오는 또 다른 적을 베어버립니다. 랜선은 몸을 돌려 앞에 있는 세 마리의 라이칸스로프와 마주합니다. 회전하는 동작으로 그는 주위의 괴물들을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싸우며 혼돈 속에서 길을 개척합니다. 그들은 틈을 타 다시 복도를 달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오딘은 거의 출구에 다 왔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그곳을 통해 나가 다른 기사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 앞에 멈춰 서자 그녀는 괴물들이 재무관을 노리고 있으며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라이칸스로프들이 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오딘은 검을 들고 이것이 마지막이며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랜선이 그녀를 막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괴물 중 하나의 등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괴물의 등에서 촉수가 격렬하게 터져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라이칸스로프들도 촉수를 드러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자 아이오디는 자세를 잡고 검으로 쏟아지는 공격을 막습니다. 랜선은 그녀를 보며 반응 속도가 0에 가까워지는 검술의 경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가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자 그녀는 동의합니다. 바닥에 잘린 촉수 조각들이 움직이며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랜선은 등 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돌아섭니다. 재생된 촉수 중 하나가 그를 향해 빠르게 돌진합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는 아이오딘에게 합류하여 저것들이 재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사람은 촉수들과 마주하고 랜선은 단순히 자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아이오딘은 랜선을 밀쳐내고 공격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녀는 촉수에 잡혀 복부를 관통당합니다. 랜선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모함과 함께 랜선은 자신의 힘을 해방합니다. 그는 검을 재빠른 호로 휘둘러 주위의 모든 촉수를 베어버립니다. 구속물들은 녹아 없어지지만 바닥에 남은 액체는 다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주요 라이칸스로프가 자신의 촉수로 그를 공격합니다. 랜선은 빠른 움직임으로 피하고 라이칸스로프를 쳐서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평정을 되찾습니다. 홀에 홀로 남은 그는 돌아서서 출구로 걸어갑니다. 밖에서 그는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전투를 봅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진 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합니다. 그는 저 빛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랜선이 뒤로 비틀거립니다. 그는 땅에 쓰러지며 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알림이 그에게 역사 변경에 실패했음을 알립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곳에서 깨어나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목소리는 부서진 인거율을 이용해 시간을 되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힘이 무한하지 않으며 실패는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앞에 책이 나타나고 목소리는 그에게 행운을 빕니다. 책의 내용이 바뀌며 그의 스승이 보물을 돌려주었다고 언급합니다. 랜선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놀랍니다. 육각별이 새겨진 메달이 보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랜선이 푸른 하늘 아래 마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누군가 그를 부르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한 남자가 후드를 벗고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버선으로 우연히 그를 발견하여 제자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랜선은 그때 자신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랜선은 스승에게 돌아서서 인사합니다. 그는 상자에 어떤 전리품을 가져왔는지 묻습니다. 버선은 그것이 이교도의 성물이라고 밝힙니다. 그 말을 듣고 랜선은 미래의 사건들과의 끔찍한 연관성을 깨닫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성물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려 하지만 버선은 그만하면 됐다는 말로 그를 막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랜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안세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의 스승은 그저 모른다고 대답하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한다. 그 말에 란세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버선에게 다른 부탁을 하기로 한다. 그는 스승에게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버선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동의한다. 두 사람은 손에 검을 든 채 훈련 자세를 취한다. 버선은 무기를 들어 올리며 지금부터 그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버선의 검날 주위로 기운이 모인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공격해보라고 도전한다. 안세는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검에도 기운을 불어넣으며 공격을 알린다. 그는 재빨리 앞으로 돌진한다. 그리고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일격을 날린다. 기술이 스승을 향해 몰아치지만 버선은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굳건히 서 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다. 양손으로 검을 쥐고 준비 자세를 취한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의 검이 란센의 공격을 가른다. 놀란 란센은 무릎을 꿇고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 버선은 그것이 완전한 검의 경지, 강철의 오라라고 밝힌다. 그는 영혼을 갈고 닦아 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란센은 그 경지에 도달해야 함을 깨닫고 스승을 응시한다. 다른 곳에서는 이오딘 세럼이 한동안 가르쳐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란센은 그들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성 안뜰에서 그는 검으로 크게 휘두르는 연습을 한다. 그는 정교한 회전으로 동작을 이어가지만 훈련이 중단되어 고개를 든다. 성탑의 종이 울리기 시작한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환각의 달이 떴다고 알린다. 멜로히아시는 옆 사람을 보며 열광적으로 미소 짓는다. 한 홀에서 란센은 모든 것이 시작되자 긴장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 영향 아래 기사 두 명이 라이칸스로프로 변해 포효한다. 란센은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다. 그는 2주 동안 시간 여행을 하며 그 괴물들이 밀로가 언급한 치료를 받은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을 회상한다. 관련된 약물을 조사한 후에도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변신하면서 몸이 이상하다고 외치던 밀로를 기억한다.
란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 순간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는 땅바닥에서 변신과 싸우고 있는 밀로 앞에 다시 서게 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친구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하지만 다른 생명체가 그에게 돌진한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칼날로 그 짐승을 베어 넘긴다. 일격 후 그는 다른 라이칸스로프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검을 쥔 채 그는 굳건히 서서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라이칸스로프 중 하나가 발톱으로 공격하기 위해 그를 향해 뛰어오른다. 그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결심하고 검을 들고 전진하며 괴물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선언한다. 옆으로 베는 공격으로 그는 라이칸스로프 중 하나를 친다. 그의 움직임이 적들 사이로 길을 연다. 그는 밀로가 다른 라이칸스로프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돕기 위해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갑자기 생명체 중 하나가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는 돌아서서 라이칸스로프를 베어 넘긴다. 비명소리에 정신이 팔려 옆을 쳐다본다. 또 다른 괴물이 땅에 쓰러져 있는 밀로를 향해 돌진한다. 제압당하면서 그 생명체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란세는 기사가 되고 싶었던 밀로의 소원을 기억하며 얼어붙는다. 그는 또다시 그를 지키는 데 실패한다. 그때 이아단이 그의 이름을 외친다. 란센 앞에 자리 잡고 괴물 중 하나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녀는 그를 흔들며 지금 떠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출구를 가리킨다. 그러자 조티는 그들이 모두 말도 안 되게 강하다며 임무를 나누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자신이 발톱을 맡을 테니 목을 베라고 제안하지만 란센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다. 란센이 땅에 무릎을 꿇자 그녀는 다시 그의 이름을 외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복도를 따라 라이칸스로프들을 향해 돌진한다. 뿌약과 함께 그는 그 생명체들을 공격하기 위해 몸을 던진다. 란센은 땅에 무릎을 꿇고 여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장면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로 바뀐다. 옥상에서 란센은 에오덴에게 셜삼군주가 보고 있냐고 물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이미 말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으며 13군주를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란센은 하늘을 보며 그곳을 지킬 생각이냐고 묻는다. 에오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서 받았다고 확인하지만 왜 자신을 보호했는지 묻는다. 그는 살아남고 보호하라는 말들을 떠올린다. 그녀는 무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검의 지지 경지를 언급하고 란센은 그것이 주인의 의지에 반하여 움직이는지 묻는다. 미소를 지으며 이오덴은 자신의 검을 제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냐고 묻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면 그러한 구분이 의미를 잃는다고 설명한다. 란센은 검이 자신이고 자신이 검이며 그 움직임은 단지 자신의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전투로 돌아와 그는 적들을 향해 원형의 일격을 날린다. 쓰러진 생명체들로부터 새로운 촉수 덩어리가 형성된다. 촉수들이 란센을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쇄도한다. 그는 공격을 뚫고 나아가며 검으로 길을 개척한다. 그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한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그 생명체를 반으로 자른다. 요덴은 그에게 달려가 그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자 미쳤냐며 자살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말할 숨이 있다면 그 숨으로 검이나 휘두르라고 말한다. 그때 라이칸스로프 중 하나가 공격하기 위해 돌진한다. 란센은 검의 일격으로 그것을 가로막는다. 그는 자신이 이오덴을 구하고 괴물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쓰러진 적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성공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이오덴은 라이칸스로프들이 밖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그를 끌어당기며 자신들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밖에서 란센은 하늘에서 익숙한 빛을 발견한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게 또 일어나는 거냐고 묻는다. 알림이 역사 개변에 실패했다고 그에게 알린다. 시간은 부서진 인과율을 삼키며 다시 한번 되감긴다. 책에서 날짜가 바뀌며 새로운 시작점을 보여준다. 그는 다시 한번 대낮의 마차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단호한 눈빛으로 그는 단지 이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란센은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며 마차 안에서 여정을 계속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교단의 보물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지만 검의 지지에 도달하지 않고는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스승을 부르며 정확히 어떻게 검의 지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란센은 스승을 부른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어떻게 검의 지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젊은이가 거의 다 왔으며 단 걸음만 남았다고 말한다. 란센은 자신도 똑같이 느낀다고 대답한다. 전투 기억 속에서 그는 검을 들고 라이칸스로프를 향해 돌진한다. 그는 더 빨리 움직이려 애쓰지만 뒤에서 적이 공격한다. 더 빨리 죽여야 할 필요성이 명백해지고 그는 재빠른 일격으로 앞으로 돌진한다. 현재로 돌아와 란센은 아무리 불러도 검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옆에 앉은 버사는 부르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하고 젊은이는 설명을 부탁한다. 스승은 그에게 심장에게 뛰라고 명하거나 위장에게 소화하라고 명하는지 묻는다. 란센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스승은 검이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스승의 말을 되새긴다. 검의 경질한 검날이 사용자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명령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경지는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그저 무기와 하나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자 두 남자가 그를 들어올리고 버사는 검을 뽑지 말라고 지시하자 란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그의 스승은 검을 당기지 말고 검이 그를 당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란세는 항의하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안다. 다른 곳 거대한 성 밖에서 이오덴 세럼이 그를 발견하고 반응한다. 란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그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보니 왠지 마음이 놓인다고 말한다. 스승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둘의 교감을 지켜본다. 스승은 예상보다 빨리 깨달았다고 말하고 란세는 검을 하늘로 치켜든다. 두 경비병이 대공 앞에서 무례하다며 반응하지만 손짓 하나에 조용해진다. 허사는 그 젊은이가 마침내 경지에 닿았다고 선언한다. 그는 검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은 란센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소망이 이오덴과 도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눈빛이 확신으로 굳어진다. 이오덴은 조용히 그를 지켜본다. 잠시 후 연회장 안에서 란센, 이오덴, 밀로 하야센이 정장을 입고 함께 있다. 그녀는 란센에게 덕분에 졸업 연회에 제대로 된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중간에 신발을 갈아 신으러 도망갈 뻔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랬다면 자신에게 이상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밀로는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이오덴은 무슨 뜻이냐고 묻지만 란센은 어떤 일들은 그냥 그런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프 엘프는 이오덴의 의외로 덜렁대는 면을 지적하고 그녀는 그때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란센은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지켰다. 예언에 따르면 운명의 서에 적힌 글귀가 지워지고 주인이 과거로 돌아가며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게 됩니다. 갑자기 종이 울리고 하늘에 균열이 생긴다. 란센은 돌아서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라이칸스로프들이 연회장에 침입해 사람들을 공격한다. 밀로가 무릎을 꿇자 이오덴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란센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잘 들으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기사들을 이끌고 건강한 신병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하지만 그녀는 대피 전에 괴물들을 죽여야 한다고 항의한다. 그는 괴물들은 자신이 처리할 것이며 그녀는 후퇴 후 병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란센은 그녀에게 도시 남쪽의 이상한 빛을 찾아 공격하고 그 근원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이오덴은 그가 무언가 아는지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가라고 말하고 그녀를 막으려는 자는 누구든 주저없이 쓰러뜨리라고 명령한다. 한편 라이칸스로프들은 계속해서 연회장에 모여든다. 이오덴은 마침내 그의 명령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회장을 뛰쳐나간다. 란센은 혼란의 한가운데에 남아 라이칸스로프 한 마리를 붙들고 있다. 그의 옆에서 밀로는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라이칸스로프로 변하기 시작한다. 란센은 그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한다. 그는 다가오는 적들을 마주보고 다른 라이칸스로프들에게 둘러싸인 밀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약 300마리의 라이칸스로프 무리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한 괴물이 강력한 일격으로 공격하지만 란센은 그 발톱 사이로 파고든다. 그는 손안에 검이 응답하는 한 적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일련의 초고속 타격을 날린다. 공격은 동시에 여러 라이칸스로프를 타격한다. 란센은 전진하며 길을 막는 또 다른 적을 베어 넘긴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단 한 명의 적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원을 그리며 몸을 날리고 그의 검날이 허공을 가른다. 라이칸스로프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그의 몸은 그가 깨닫기도 전에 움직인다. 그는 자신이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검이 그를 인도하며 다른 괴물을 치도록 이끈다. 검날이 그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압도적이다. 또 다른 괴물을 해치우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십 가지의 움직임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는 이것이 검각의 경지임을 깨닫는다. 남은 라이칸스로프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돌진한다. 그는 공격에 대비하고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또 다른 일격의 폭풍을 쏟아낸다. 괴물들의 시체가 그의 주위로 쓰러진다. 이번에는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모든 라이칸스로프를 죽이는데 성공했다. 대학살의 현장을 보며 그는 끝났다고 선언한다.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밀로가 땅에 몸을 웅크린다. 란센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되돌릴 방법이 있을 테니 버티라고 말한다. 하지만 밀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란센은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라며 이곳에 숙련된 마법사들이 분명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밀로는 그에게 사과하며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상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유일한 소원은 인간으로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밀로는 란센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괴물에게서 여러 개의 촉수가 튀어나와 란센을 향해 쇄도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을 방어하며 괴물에게 검을 찔러 넣고 그 과정에서 촉수에 맞는다. 괴물은 불길에 휩싸이고 란센은 그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시체가 타는 것을 보며
만약 밀로가 만년 후에 다시 태어난다면 가족처럼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검을 집어넣고 연회장을 뛰쳐나가며 라이칸스로프들의 시체를 지나간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빛이 없는 것을 보고 이오덴이 성공했다고 결론짓는다. 이오덴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향해 달려온다. 그녀는 란센이 당했고 스승이 이교도들의 사슬을 끊었다고 외치며 계속 달린다. 그녀의 회상에서 스승이 패배했을 때 이상한 빛이 사라졌다고 밝혀진다. 그로 인해 라이칸스로프들은 힘을 잃고 한 마리가 그녀 앞에서 쓰러진다. 란센은 가슴에서 빛이 나며 미소를 짓고 그녀가 잘했다고 말한다. 이오덴은 그가 입자로 흩어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춰 서서 그를 부른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빛난다. 다른 곳에서 더 어린 란센이 파괴된 도시를 걷고 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녀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란센은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쿠샨시의 중심부인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계산한다. 그는 도시를 둘러보며 예상대로 엉망이라고 말한다. 그의 동생들이 일리한 영지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넘는다. 그는 착지하며 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피에트로 보로니의 성으로 다가간다. 리베라는 시야를 알았으니 그녀가 피난처를 찾아 동생들을 그곳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추리한다. 그는 리베라와 함께라면 모두 안전할 거라 믿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 한 여인이 등 뒤에 칼을 댄 채 나타나 움직이지 말라며 누가 보냈는지 묻는다. 그는 조금만 움직여도 베일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녀가 상급 전문가임을 알아차린다. 그의 손이 자신의 검자루를 쥔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몸을 돌려 그녀의 공격을 막는다. 한센은 그녀가 카트리나임을 알아보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더듬거린다. 그녀는 정말 그가 맞냐고 흥분해서 묻고 청년은 오랜만이라고 답한다. 카트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자세히 보겠다고 하고 그는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언제 돌아왔냐고 묻고 란센은 이틀 전 시아가 공격에 대한 전가를 보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카트리나는 몸을 돌려 모두에게 나오라고 소리친다. 세클린 일리온이 형님이 돌아왔다고 알린다. 데이지 일리온과 시밀란이 그 소식을 듣고 젊은 여인은 란센이 돌아왔다고 대텟다. 데이지는 그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안뜰에서 란센이 카트리나 옆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든다. 그는 모인 이들을 보며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세클린과 데이지를 껴안으며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고 말한다. 방에 모이자 란센은 재회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한다. 세이멜라는 시우스가 죽은 후 일주일 만에 애슐리가 쿠샨시의 절반을 집어삼켰다고 설명한다. 란센은 전 산적 두목 애슐리를 말하는 거냐고 물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아해한다. 그녀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들마저 애슐리에게 잡아먹힐 뻔했다고 말을 잇는다. 세이멜라는 그가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덧붙이자 란센은 그게 어떤 압박이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말없이 팔짱을 낀다. 그러자 데이지가 그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한다고 밝힌다. 란센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건지 의아해하며 애슐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 세이멜라는 그가 사라지고 사흘쯤 지나 애슐리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역 세력을 끌어들이고 악랄한 가문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심지어 중립파벌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게다가 그는 붉은 전사들을 영입했고 7일 만에 도시 무장단체의 절반을 장악했다. 그리고 지금은 칼시릭 형제단까지 고용했다. 란센은 그저 알겠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으며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재앙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데이지가 오라버니에게 먼저 진정하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한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이성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자식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 세이멜라는 다음 날 쿠샨 평의회 회의가 있으며 애슐리도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란센은 애슐리와 나머지 쓰레기들을 모두 처리할 절호의 기회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를 막는다. 그녀는 그도 어느 정도 규모의 무장단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고 강조한다. 그러고는 책 한 권을 테이블 너머로 그에게 밀어주며 그것이 목표 명단이라고 밝힌다. 란센은 책을 펴서 내용을 분석한다. 명단에는 괜찮은 파벌은 파란색으로, 구제불능의 쓰레기들은 검은색으로, 중개자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들조차 불법적인 활동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세이멜라는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명단을 보며 그는 애슐리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명단에 있는 모두가 내일 모이는지 묻고 세이멜라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란센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덮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한다. 다음 날 도시의 폐허가 된 구역에 여러 무장단체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다. 남자 중 한 명이 도착한 쪽을 가리키며 다른 이들에게 보라고 말한다. 란센이 카트리나와 뒤로와 남작을 대동하고 다가오자 한 남자가 결국 살아있었다고 말한다.
일리온 가문의 카트리나 애기온이 그의 곁에 있고 역시 일리온 가문의 뒤로와 남작이 그를 수행한다. 애슐리가 몸을 돌려 란센 경에게 인사한다. 그 산적은 다가와서 그가 와서 다행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애슐리는 왜 데이지 양이 오지 않았냐고 묻고 란센은 왜 그녀에 대해 묻는지 되묻는다. 그는 자존심 강한 여자를 좋아한다며 미소와 함께 대답한다. 란센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본다. 애슐리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들었냐고 물으며 좋게 봐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가족이 되는 것이 새로운 영주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잇는다. 란센이 새로운 영주라는 칭호에 대해 묻자 애슐리는 자신이 새로운 영주이며 여기 있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시켜준다. 애슐리는 도시의 절반이 자기 손에 있으니 영주라도 자신의 파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군중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몇몇 녀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목표 명단이 담긴 책을 들어 올린다. 란센은 카루 가문을 지목하며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일가족을 몰살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그저 카트리나를 부른다. 카루 가문의 일원이 칼을 뽑으며 해명하려 하지만 카트리나가 나아가 검을 한번 휘둘러 그 남자를 처형한다. 다른 파벌 구성원들은 란센이 미쳤다고 소리치며 반응한다. 애슐리는 새로운 영주가 무섭다며 처음부터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란센이 라우론 가문을 부르자 뒤로와 남작이 그 가문의 일원 한 명을 처형한다. 헤론, 다즈바이커, 루카스 가문이 다음으로 불려나와 제거된다. 애슐리는 대량 처형 후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지켜본다. 그는 란센에게 몸을 돌려 그들이 메시지를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한다. 란센은 너무 무섭게 구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음 이름을 부른다. 그는 테플린, 더스크, 쿠쿠락, 엑스, 섀도우커의 이름을 나열하고 애슐리는 놀란다. 애슐리는 부하들에게 몸을 돌려 이래서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던 거라고 소리친다. 란센, 남작, 그리고 카트리나가 그를 향해 걸어간다. 애슐리는 그를 쳐다보며 자신은 항상 선을 지켰고 문제는 다른 놈들에게 있다고 란센에게 변명하려 한다. 그의 동맹 중 하나가 그와 맞서며 함께 이익을 봤으면서 왜 이제 와서 거리를 두려 하냐고 따진다. 애슐리의 동맹은 그가 이익 중 가장 더러운 몫을 챙겼다고 비난한다. 애슐리와 그의 부하들은 새로운 영주라는 칭호를 의심하며 뒤로 물러선다. 란센이 행동을 준비하자 애슐리는 임박한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한다. 그러자 란센은 앞으로 돌진하여 재빠른 일격으로 애슐리를 공격한다. 애슐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무슨 짓이냐고 묻는다. 란센은 3곳의 마약 생산시설과 12개의 강제 매춘 조직을 포함한 산적들의 범죄를 나열하며 그 모든 것을 애슐리가 관리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처형을 선고한다. 란센이 폐허 속에서 애슐리와 그의 부하들과 맞서자 애슐리는 붉은 전사단을 소환한다. 갑옷을 입은 전사들이 그를 향해 행진한다. 란센은 지금이라도 이 허세를 멈추는 게 늦지 않았다고 경고하지만 애슐리는 이대로 계속하면 양쪽 모두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란센은 애슐리의 목에 칼을 휘둘러 그의 목을 벤다. 다른 남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장면을 지켜본다. 위대한 전사 우살라가 다가와 정말로 끝장을 볼 작정이냐고 묻는다. 란센은 그저 우살라 아저씨에게 선택하라고 말한다. 그 전사는 물러설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 질문받는다. 정말로 이 도적들의 땅에 있는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만큼 자네는 얼마나 깨끗한가? 란센은 깨끗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 전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고 말을 잇는다. 지역 속에서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한다.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그 때문에 도시에 고아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고 나서 란센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한다. 검을 지켜든 채 그는 우살라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사가 그를 지켜보자 란센은 그의 뒤에 있는 남자들에게 돌진한다. 우살라와 다른 이들이 그 일격에 맞는다. 상처 입은 전사가 뒤를 돌아본다.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란센이 모두를 죽일 작정이니 모두 공격하라고 소리친다. 한 남자가 동의하며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란센은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확인하며 한꺼번에 공격하라고 도발한다. 그리고 그는 상대들의 여러 공격을 막아낸다. 란센은 전투를 준비하며 검을 꽉 쥔다. 그는 다음 수를 위해 집중한다. 포위된 그는 여러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반격하여 그들 모두를 죽인다. 우샬라는 그를 개자식이라 부르며 란센에게 돌진해 검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란센은 순식간에 그의 목을 베어버린다. 구경꾼들은 그를 미쳤다고 부르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남자는 그가 그랜드마스터가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자 란센은 그들이 애슐리가 고용한 자들인지 묻는다. 그 무리는 자신들이 칼시릭 형제단임을 밝힌다. 그는 어깨 너머로 새로운 상대들을 쳐다본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한다. 란센은 그런 상황에는 좀 약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라고 명령한다. 한 남자가 총 70명 정도 남았는지 묻는다.
검을 손에 든 란센은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앞으로 돌진해 한 번에 여러 상대를 베어 넘긴다. 생존자 중 한 명이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그 남자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남자들은 폐허 속을 공황 상태로 도망친다. 그들을 향해 화살이 발사된다. 도망자들은 등을 맞는다. 벽 위에서 3명의 궁수가 그 광경을 지켜본다. 알라는 적 한 명도 살아서 도망치게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화살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남자들을 맞춘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새로운 위협을 향해 쳐다본다. 카트리나와 바론이 다가오고 그녀는 자신들도 도착했다고 알린다. 카트리나는 전진하여 검으로 남자들을 공격한다. 바론도 전투에 합류하여 적을 쓰러뜨린다. 위에서 잔란히 활을 겨눈다. 그의 화살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춘다. 란센은 마지막 남자 중 한 명에게 달려가 검으로 공격한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고 란센은 절단된 시체들 사이에 서 있다. 시모란이 폐허를 가로질러 다가온다. 그는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란센은 붉은 명단 이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했다고 보고한다. 시모란은 그에게 왜 그랬는지 묻는다. 그는 단지 레나 때문이었다고 대답한다. 란센은 그 남자들이 레나가 고아가 된 이유이며 고아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기 싫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도시가 아이들이 살며 웃을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하지만 그들은 필요하기였다고 말한다. 세이멜라는 만약 그들이 괴물을 사냥할 힘이 없다면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도시를 보호할 충분한 힘을 모을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란센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생각 없이 행동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폐허를 발굴하자고 제안한다. 치밀라는 발굴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최근에 방문했던 장소를 언급하며 그렇다고 확인한다. 란센은 잊혀진 13명의 고대신 중 하나인 지혜의 여신 미바바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곳은 매일 바라보던 곳 기사들의 도시였다. 그곳에 빛나는 강철이 잠들어 있다. 그는 발굴 소식이 퍼지며 도적의 땅의 모든 전사들이 그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숲속을 일렬로 말을 타고 간다. 기수 중 한 명이 상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받았지만 이것이 정말 안전한지 묻는다. 한 기사는 숙청으로 도시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무 소문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폐허 발굴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또 다른 남자는 괴물 토벌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한다. 란센은 상인들에게 전사가 줄어들면 교역도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분명 불만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한다. 란센은 칼세릭에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묻는다. 칼세릭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과 형제들이 내년 1년 동안 그를 섬기는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은 형제들과 논의하고 고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란센은 결국 그들에게 자신을 신뢰할 확신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다. 미소를 지으며 란센은 그것이 폐허가 된 성을 차지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한다. 칼시릭은 란센의 시선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는 폐허를 향해 말을 달린다. 도착하자마자 남자들은 돌무더기만 보고 그 장소에 의문을 품는다. 란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지 돌과 기둥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그곳이 익숙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째서인지 사라져버린 아름답게 변모한 장소를 관찰한다. 한 남자가 폐허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란센은 보이는 모든 것이 폐허이니 잘 보라고 지시한다. 그는 검을 한번 휘둘러 길을 막고 있는 덩굴을 베어낸다. 남자들은 앞을 보며 저것이 벽인지 묻는다. 우리는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구조물과 마주친다. 칼시릭은 건축물을 조사하기 위해 다가간다. 그는 벽을 따라 손을 쓸어보며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 건축 기술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것이 마법의 시대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란센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에게 이끼를 뜯어내라고 명령한다. 한 남자가 초목으로 뒤덮인 동상을 응시하며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또 다른 남자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알린다. 세 번째 남자는 그것 역시 벽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문이 있다고 경고한다. 덩굴 사이에서 남자들은 금속 조각들을 발견한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재료가 루세루스 강철이라고 확인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찾은 고대의 검을 들어 올린다. 또 다른 남자는 자신도 검을 찾았다고 알린다. 세 번째 남자는 갑옷 한 벌을 찾는다. 오래지 않아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고대의 검 세 자루를 들고 있다. 칼시릭은 돌과 기둥이 사실은 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란센에게 자신들이 방금 고대 도시 전체를 발견한 것인지 묻는다. 란센은 그저 그들을 환영한다. 그는 그들을 고대 강철의 도시로 환영한다. 한 남자는 이 정도 규모의 폐허를 발굴하려면 많은 전사와 탐험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란센에게 잠시 주목해달라고 요청하며 그에게 달려간다. 그는 내일 도시에 돌아가면 자세한 정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러자 칼시릭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란센 백작을 부른다. 란센은 칼시릭에게 질문하며 그를 돌아본다. 그러자 칼시릭은 자신의 말을 바꿔도 되는지 묻는다. 그는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란센은 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평한다. 며칠 후 도적의 땅 전역에 쿠셴에서 전사들을 모집하는 도시 크기의 폐허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 포대의 무기와 갑옷에 대해 듣자 두 남자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동의한다. 보물과 기회를 찾아 모두가 쿠샨시로 모여든다. 도시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란센은 지난 사흘이 도시의 모든 이들에게 상황을 명확히 알릴 기회였다고 일행에게 말한다. 그는 이제 누가 이곳을 진정으로 다스리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을 거라고 덧붙인다. 남작과 시메이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괴수와 도적, 심지어 백작 자신으로부터 도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꿈의 문턱에 서 있다. 도시를 만들고 고향을 재건하며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나아가 제국에 복수하고 반로아 왕국을 되찾을 수도 있다. 카트리나와 데이지 일레오는 경청한다. 달라는 이는 반로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어린 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덧붙인다. 세클린 일레오는 그들 각자가 자신의 가문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란센은 그들에게 더 강해지고 더 높은 꿈을 꾸라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세우라고 격려한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매일 이 시간에 훈련할 것이기에 일찍 불렀다고 알린다. 란센은 자신이 최근에 통달한 검술, 즉 오러 없이 기본으로 돌아간 순수 검술을 가르칠 것이다. 카트리나는 왜 오러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 검 자체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며 이를 통달하면 소드마스터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것이 그가 갑자기 그렇게 강해진 이유냐고 묻고 란센은 간단히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카트리나는 흥분해서 펄쩍 뛰며 가르쳐달라고 청한다. 란센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는 규칙을 설명할 테니 검을 뽑으라고 한다. 첫 번째 규칙, 훈련 중에 나는 너희의 스승이며 봐주지 않는다. 두 번째, 24시간 내내 잠을 잘 때조차 검을 손에서 놓지 마라. 그는 세 번째 규칙을 알리기 위해 손가락 3개를 편다. 어떻게든 맞고 어떻게든 반격해라. 란센은 카트리나에게 미안하지만 연장자가 항상 먼저 맞는 법이라며 그녀의 얼굴을 때린다. 그는 다칠 정도로 세게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 란센은 맞아야만 더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정신이 멍해질 때까지 휘둘러야만 검과의 교감이 깊어지니 실전처럼 집중하라고 말한다. 란센은 훈련용 검으로 데이지를 가격한다. 그는 한때 그 오빠를 날이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시킨다. 다음은 등 뒤에서 반란군과 공모한 시메이란을 공격한다. 세클린 역시 항상 어른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맞는다. 다음은 잘란이고 이제는 자신이 맞는 차례라는 말을 듣는다. 란센은 잠시 멈춘다. 그는 오랜만에 하는 훈련이라 그런지 기분이 끝내준다고 말한다. 잘란과 시메이란은 공격하면서 웃는 그를 미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트리나는 그냥 서서 맞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라고 외친다. 일행은 란센에게 달려들고 그는 검으로 여러 공격을 막아낸다. 란센은 쓰러진 동료들 가운데 서서 이게 전부냐고 묻는다. 카트리나는 땅에 쓰러져 있다. 세메이란과 세클린도 쓰러져 있고 그녀는 일어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한다. 란센은 아직 서 있는 마지막 전사를 바라본다. 땅에 검을 박은 채 사로하는 몸을 일으켜 버틴다. 그는 상대와 맞서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는다. 란센은 두 사람이 맞붙었던 협공의 순간을 떠올린다. 일행 전체가 그를 동시에 공격했다. 그는 사루아의 겁날 정렬과 속도는 좋았지만 불안감 때문에 부딪히기 직전 망설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당분간 너무 압박하는 대신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심한다. 하루가 끝나고 훈련이 막을 내린다. 란센은 이제 회의 시간이라고 알린다. 땅에 누운 채 세메이라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다. 한편 유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 북서쪽의 거인에게까지 이른다. 남자는 하인에게 쿠샨시에 대해 묻는다. 하인은 시아스가 죽었고 고대 도시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한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 자신들의 편이라 선언하고 가장 빠르고 경험 많은 자들로 군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한다. 가엘의 왕이자 테베 땅의 5왕 중 하나인 하루는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것은 오랜만이라고 선언한다.